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의 세부 자료를 청와대가 공개했습니다. 야간에 광화문과 여의도에 탱크를 투입하고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불발시키려는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국정농단 혐의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민주당 친문 진영의 원로인 실선의 이해찬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8.25 전당대회 판세가 출렁이는 가운데 경륜과 패기의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3.5% 감소해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폭염 속에 경기도 평택시 일부 지역에 물 공급이 끊겨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배수지 운영에 문제가 드러나 간수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와대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세부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공개했습니다. 문건에는 야간의 전차를 이용한 특전사 광화문 투입과 언론과 국회에 대한 통제 방안까지 들어있는데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를 실질적으로 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배수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새로 공개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세부 계획 자료입니다. 전국에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다는 항목에 비상계엄 선포문과 담화문, 보고문 등이 이미 작성돼 있습니다. 신속한 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주요 목 장악 등의 선제적 조치를 계엄 선국의 관건으로 보고 병력 배치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기계화 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 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 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언론 통제 방안도 꼼꼼하게 마련했습니다. 보도 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 방송기사와 제작물 원고를 사전에 검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방송과 신문, 통신 등 총 56개 언론사에는 요원을 배치해 보도 통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넷 포털과 SNS 차단 방안도 담았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표결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 공작 계획까지 포함했습니다. 불법 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하여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와대는 기무사의 이 같은 구체적인 계엄 실행 계획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엄정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안의 심각성과 관심도를 고려했을 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문건을 공개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OBS 뉴스 배수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8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국정농단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징역 3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정진호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뇌물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국고손실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수령한 금액 대부분인 33억 원을 유죄로 판단하고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국정농단 혐의로 24년형을 받은 데 이어 징역 8년이 더해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32년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4월 국정농단 1심 선고 때처럼 TV로 생중계된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치소 접견실에 머물다 판결 직후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결과를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판결에 항의하며 법원 안팎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앞서 열린 서울고법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최순실, 안종범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 선고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2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OBS 뉴스
정준호입니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는 예상대로 국고 손실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검찰은 뇌물죄가 무죄로 판결된 데 강력히 반발하며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전 국정원장들이 특활비를 상납했다고 보고 공모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특활비는 대공과 방첩 등 국정원 직무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고 국가 예산인 만큼 다른 기관으로 넘길 때도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어기고 3년간 특활비 33억 원을 받아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습니다. 정작 쓰여야 할 국가안보에 사용되지 못해 국민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특활비 수수를 뇌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국정원장들이 받은 이익을 찾기 어렵고 사저 관리비 등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지만 처음부터 사적 용도로 요구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강력 반발하며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조윤선, 안봉근 등 보좌진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로 인정됐는데 국정원장을 직접 지휘하는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를 뇌물로 보지 않는 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와 관련해선 여론조사나 선거운동 등에 사용된 비용이 대통령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없이 진행되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마리논 헬기는 당초 알려진 이륙 직후가 아닌 공중에서 5분 동안 제자리 비행을 한 뒤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병대는 헬기가 진동 문제로 정비를 받는 상황에서도 동체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이 훈련을 반복해왔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45도 각도로 비행하다 회전 날개가 떨어져 나간 마리논 헬기. 그런데 해병대가 공개한 이 영상은 이륙 직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34m 상공에서 5분 동안 제자리 비행, 이른바 하버링 이후 고도를 높이다 참사가 났다는 겁니다. 하버링은 기상등과 관계없이 공중에 멈춰야 하는 특성상 고난도 기술로 꼽힙니다. 회전일은 좀 불안정해서 제자리 비행할 때 움직임이나 잡아주질 않으면 뭘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하버링 하는 건데. 때문에 버티는 힘에 따른 떨림 현상이 크며 엔진에도 일부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지난달 말부터 심한 진동이 감지된 상황에서 하버링을 계속해왔다는 점입니다. 해병대 측은 시험 비행의 일부여서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처럼 또 다른 요인이 불거지면서 유럽 사고와 판박이라는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유럽 사고는 원인으로 꼽은 기어 균열이 왜 일어났는지 명확하게 지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리논과 달리 균열 탐지 기능도 없던 상태였습니다. We already use vibration as a way to detect damage in fixed gears, but applying these methods to moving gears, such as epicyclic gear trains, does not exist.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은 마리논의 경우 정비 단계에서 기어 균열 여부가 자동으로 측정된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갈태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국가정보원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습니다. 최진만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의 적폐 청산과 개혁 성과를 격려했습니다. 이제 국정원은 적폐의 본산으로 비판받던 기관에서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평화를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을 가장 앞장서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이 충성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 개인이나 정권이 아닌 국가와 국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코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정권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국정원은 문 대통령에게 국내 정부 부서 폐지 등 조직 개편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또 해외, 북한, 방첩, 대테러 등의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인력 재배치가 곧 마무리된다는 내용의 2차 조직 개편 내용도 보고했습니다. 특히 국정원 창설 이래 처음으로 여성 부서장을 발탁해 조직 분위기를 일신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국정원 업무보고는 문 대통령 취임 뒤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는 2015년 6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3년 만입니다. OBS 뉴스 최진만입니다. 드루킹의 측근 변호사인 도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는데요. 노회찬 원내대표를 향하는 칼날을 일단 피한 정의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드루킹 김모 씨의 최측근이자 경제적 공진화 모임 핵심 회원인 변호사 도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도 씨에 대해 긴급 체포의 적법 여부에 의문이 있고 증거 위조 교사 혐의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도 씨는 지난 2016년 드루킹 김모 씨와 함께 경공모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전달하는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노 원내대표를 소환 조사하려던 특검의 수사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단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노 원내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2016년엔 도 씨를 만난 적도 없다며 강연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반문했습니다. 정의당은 일단 한숨을 돌린 분위기입니다. 노회찬 의원님에 대한 신뢰는 조금 더 흔들림이 없고요. 빠른 시간 내에 검찰 수사가 진행되길 바라고 의혹이 해소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특검팀이 법원의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어서 정의당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 최대 변수였던 친문좌장 이해찬 의원이 결국 출마를 선택했습니다. 중량감 있는 7선 의원의 고심 끝 결단에 당권 경쟁 구도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김용주 기자입니다. 참여정부 총리를 지낸 친노 친문 좌장 이해찬 의원이 8.25 전당대회 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강한 리더십의 필요성과 이선 지원 역할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다 후보 등록 첫날에야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 의원은 개혁 완수를 위해 2020년 총선의 압승과 재집권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과 유연한 협상력 그리고 최고의 협치로 일 잘하는 여당, 성과 있는 국회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건강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문제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어 5선 이종걸 전 원내대표도 혁신과 책임, 확장 정당을 기치로 당권 레이스에 가세했습니다. 두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민주당 당권주자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4선 김진표, 송영길, 최재성, 재선 박범계, 초선 김두관 의원이 일찌감치 도전장을 낸 데 이어 민평년계에선 이인영 의원이 단일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당대표 경선은 원로격인 이해찬 의원 출마로 신구 세대 대결 양상도 띠고 있습니다. 안정적 관리형 대 혁신형 구도가 짜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내일 후보 등록 마감에 이어 26일 치러지는 예비 경선을 앞두고 본선 주자 3명에 들기 위한 양보 없는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OBS 뉴스 김용주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이 오늘 고시됐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사단체는 앞으로 열흘 동안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와 경총은 이미 이의제기 계획을 밝힌 상태이고 양대 노총도 이의제기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11개월 된 영아를 이불을 씌우고 온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보육교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보육교사 59살 김모 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재우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중국 제약회사 제지앙 하와이의 고혈압 치료제 발사르탄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점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화하이가 제조한 다른 원료 의약품을 대상으로도 발사르탄에 들어간 불순물 N-니트로소디 메티라민, NDMA 생성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 제조 발사르탄에 대해서도 NDMA가 함유됐는지와 중국 화하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발사르탄을 수입하는 국내 회사도 점검 중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다음 달 말까지 국방부안을 완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국방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병무청이 징집 연기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타격을 입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미애 기자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 총생산이 3.5% 감소했습니다. 2016년 3.9% 플러스 성장을 한 뒤 1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건데 고난의 행군 시기였던 1997년 이후 20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북한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과 석탄 등 광업, 제조업이 모두 뒷걸음질 쳤습니다.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수출은 37% 넘게 급감했습니다. 교역량의 95%를 차지하는 중국이 제재에 동참하면서 대외 교역 규모는 55억 5천만 달러, 1년 사이 15% 줄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여파로 남북 교역 역시 곤두박질 쳤습니다. 2017년에 대북 경제 제재 조치는 북한의 주력 수출 품목을 직접 타겟으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한의 대외 교역 규모가 크게 감소를 하였고 미국과 비핵화 논의가 기대보다 더디게 진행돼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폐쇄적인 북한 경제가 대북 제재 속에서 반등하기란 역부족이란 분석입니다. 제재 상황 속에서 경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경제 침체에서 빠른 시간 안에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46만 원으로 한국의 23분의 1 수준, 국민 총소득은 47분의 1 수준에 그쳐 남북한 경제력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OBS 뉴스 김미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오늘 남측 당국이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어 남북 간 중대 문제들이 무기한 표류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주제넘 없는 허욕과 편견에 사로잡히면 이를 그르치기 마련이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을 싣고 이같이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겨냥해 쓸데없는 훈시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항일 의병대장 민경호 선생의 고손자로 카자흐스탄의 피겨 영웅인 데니스 텐이 숨졌습니다. 차 백미러를 훔치려는 괴한과 난투극을 벌이다 어이없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카자흐스탄의 한국계 피겨 영웅 데니스 텐이 25살 젊은 나이에 숨졌습니다. 차 백미러를 훔치려는 괴한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Теном Денисом Юрьевичем были застигнуты двое неустановленных лиц при попытке кражи зеркал с его автомашины. В результате возникшей потасовки гражданину Тен Дмитрию Юрьевичу было нанесено ножевое ранение. 의식 불명 상태에서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출혈 과다로 숨이 끊어졌습니다. Все усилия клиники города были брошены именно на спасение жизни, но, к сожалению, 공개된 CCTV 확인 결과 데니스 텐을 해친 범인은 2명. 조금 전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는 잊어버린 듯 담담한 모습으로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데니스 텐은 대한제국 시절 의병대장으로 활동했던 민궁호 선생의 외고손자로 메달은 카자흐스탄을 위한 거지만 한국인임이 자랑스럽다고 말해왔습니다. 12살 카자흐스탄 대회 우승 이후 2014년 소치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며 카자흐스탄의 피겨 영웅으로 우뚝 섰습니다. 데니스 텐이 우상이라고 밝혔던 김연아 선수는 물론 최다빈 선수 등도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려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국제빙상경기연맹도 정말 그리울 거라며 젊은 나이에 떠난 그를 추모했습니다. OBS 뉴스 정철호입니다. 경기 인천 소식입니다. 최근 사나흘 동안 평택시 세계 읍면 일부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끊기면서 시민들이 폭염 속에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그런데 수돗물 단수는 예견된 인재였습니다. 강병호 기자입니다. 평택시의 한 주택입니다. 화장실 욕조에 물이 가득합니다. 언제 또 물이 끊길지 몰라 미리 대비해 둔 겁니다. 체감온도가 39도를 육박한 가운데 지난 16일부터 수돗물 공급이 끊기면서 큰 불편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먹는 거, 그다음에 또 이제 화장실에 대소변 같은 거 보면 물 내리는 거. 일단 너무 더운데 샤워 같은 거 이런 거 힘든 것 같아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평택시는 비상급수에 나섰고 수자원공사 협조로 오늘 낮에야 광역수도를 공급받아 급한 불을 껐습니다. 바로 직결급수에 물을 줄 수 있도록 해서 물을 쓸 수 있게끔 조치를 다 해드린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은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돗물 공급이 끊겼던 청북과 포승, 안중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3개 배수지에 가압 펌프 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수지가 평지보다 30m에서 70m 높은 고지대에 지어져 가압 펌프 시설이 있어야 배수지로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배수지 수위가 높으면 가압장에서 이제 가압을 해서 배수지로 올라가게끔 그런 구조가 돼 있는데 그 가압장이 아직까지 좀 안 돼 있는 모양. 평택시가 100억 원 안팎의 가압 펌프 시설 설치를 미루면서 애꿎은 시민들만 물 없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OBS 뉴스 강병호입니다. 인천시가 박남춘 시장의 시정 철학이 담긴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원도심 재개발과 일자리 창출 등의 공약들을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직을 오는 10월에 가동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유승열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조직 개편의 방향은 신도시와 원도시의 균형 발전, 민관 협치, 서해평화,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 있습니다. 박남춘 시장이 6.13 지방선거 때 강조한 대표 공약들입니다. 우선 정무경제부시장 명칭을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도시재생 관련 부서들이 통합돼 만들어지는 원도심 활성화 전담기구를 정무부시장이 이끌며 원도심 재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박 시장의 1호 공약인 서해평화 협력 시대를 위해선 담당 부서가 팀에서 과단위로 격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박 시장은 인천을 방문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서해평화 협력청 설치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저도 공약을 그래 걸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남북교류와 경제협력 분야에서 이제 인천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바람들이 있어서. 민간 협치를 위해 담당 부서가 확대되고 시민사회에서 정책 입안 단계부터 참여하게 됩니다. 투자 유치 업무는 인천경제청으로 일어나되 인천경제청이 전문가들과 함께 주도하게 됩니다. 인천시는 다음 달 초 이 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그 뒤 시의회를 통과하면 인사를 단행해 박 시장의 시정 철학을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 2015년 FTA를 체결한 한중 양국이 서비스 분야 개방을 위한 2차 협상을 올해 시작했는데요. 인천과 웨이하이가 서비스 산업 자유화를 선도할 것이라는 양국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택 기자입니다.
한류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과 세계 서비스 산업의 거대 시장인 중국. 한중 FTA 2차 협상을 계기로 한중 서비스 무역 혁신 발전을 위한 고위급 포럼이 열렸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세계 시장의 10%를 차지하는 중국 서비스 시장의 보다 폭넓은 개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중국은 한국과의 교류를 통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심이 컸습니다. 韩国在服务贸易方面有着巨大的比较优势，所以我们非常希望与韩国在服务贸易方面展开深度的合作与交流。 이번 포럼에서는 특히 FTA 시범 도시인 인천과 웨이아이시의 역할이 부각됐습니다. 두 도시는 FTA 체결 후 무역과 투자, 산업,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중 간의 서비스 무역 확대에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큰 성과를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 들어 관광, 의료, 문화 분야의 서비스 자유화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과 웨이아이. 두 도시의 협력이 한중 서비스 산업의 공동 번역에 어떤 역할을 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OBS 뉴스 이윤택입니다. 경기도 성남시를 4년간 이끌 은수미호가 출범했습니다. 100만 시민에 가까운 성남 시민의 복지를 강조하며 시민이 시장인 성남을 위해 발로 뛰겠다는 은수미 성남시장을 이동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성남시 민선단체장으로는 첫 여성수장이 된 은수미 시장. 화두로 아동복지와 청소년 복지 확대를 내놓았습니다. 모든 아이는 존중받아야 되고 사회가, 공동체가 아이를 함께 보호해야 된다. 이게 은수미표 플러스 복지. 은 시장은 첫 사업으로 아동수당 100%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있지만 성남시는 나머지 10%도 지급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수당 액수도 정부의 1인당 10만 원보다 만 원을 더 얹어 지역 화폐로 지급해 지역 경제도 살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지역 화폐의 사용 범위가 협소하다며 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수당 지역 화폐 지급 문제에 대해 은수미 시장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로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약속했습니다. 또 청년 명예부시장 제도를 도입해 현실적인 청년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은 시장은 또 지역화폐 1,000억 원 시대를 만들어 지역 경제 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체크카드는 일단 배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하고 손잡고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역화폐를 우선 확대시킬 거예요. 은 시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도 해명했습니다. 조사 과정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거고 저희 명예가 회복될 거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떤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은 시장은 시민 모두가 시장인 직접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성남시정위원회의 시민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이동민입니다. 우리나라 농업연구는 50년에 불과한 짧은 역사지만 농업 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5위를 자랑하는데요. 농업의 미래와 혁신 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2018 농업기술 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고영규 기자입니다. 2세대 스마트팜을 도입한 파프리카 재배 농가입니다. 온도와 습도만을 스마트폰으로 조절하는 1세대 스마트팜과 달리 작물의 생육 정보를 빅데이터로 받아 최적의 환경에서 작물을 생산합니다. 농장주도 이제는 이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농장을 확인할 수 있고 소득도 그만큼 높아지고. 우리나라 미래 농업을 이끌 혁신 기술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나노 기술을 이용해 작물의 최적 재배 상태를 파악하는 기술부터 생육 측정과 생체 정보 시스템을 통해 잘 익은 과일만 골라 수확하는 로봇까지 첨단화된 농업 기술에 관람객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농업이 많이 힘든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기술도 많이 발전했고 로봇도 너무 신기했어요.
고령화와 일손 부족을 해결할 2세대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도 컸습니다. 1세대 스마트팜보다 생산량은 3배 늘어나는 대신 노동력은 2배, 연료비는 40% 절감되고 소득은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농진청은 내다봤습니다. 농업이 과학이고 미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스마트화된 농업기술, 그리고 로봇 기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종자 생산 기술, 또 세계 최고의 품종들이 전시되고 진화하는 농업이 농촌의 미래를 희망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OBS 뉴스 고영규입니다. 4살 여아를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관계자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동두천경찰서는 오늘 오후 어린이집 인솔교사와 원장 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아이들을 빠짐없이 내리게 하고 결석 보고를 하는 등의 기본 조치들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는 발암물질 검출로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석수동 연현마을 아스콘 공장 이전 문제를 공영 개발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양시는 공장 이전이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경기도와 함께 행정 절차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연현마을 주민들은 아스콘 공장이 재가동을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하자 초등학생 자녀의 등교를 거부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올 하반기 70명의 신입 직원을 전발하는 등 올 한 해만 모두 122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 하반기에 사무, 기술, 관제 등 3개 분야에서 일반직 5급 전환을 전제로 한 70명의 신입 직원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15년간 최대 규모로 상반기에 채용된 52명을 포함하면 올 한 해 신규 채용 인원은 모두 122명에 달하게 됩니다. 우범지대로 전락하던 인천 원도심 빈집들이 도심 농장으로 새롭게 거듭납니다. 인천 미추홀구는 주거 환경 악화와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빈집 21채 도심 농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주택은 재개발 사업까지 부진해 자칫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빈집에서 작물을 생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한 주방용품 코팅 공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55분쯤 경기도 부천시 내동의 한 주방용품 코팅 공장에서 불이 나 인근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부천 IC 주위가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날로 심해지는 폭염에 어디를 나가기가 무섭습니다. 오늘 서울은 35도까지 올라 올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요. 영남 곳곳에선 38도까지 올랐는데요. 이번 주말에도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겠고 오히려 더 쌓이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36도로 오늘 기온을 다시 뒤엎겠고요. 이후로도 찜통 같은 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이렇게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니 불쾌지수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지도 보시면 내일 오후 3시쯤 기준으로 불쾌지수가 전국에서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이럴 때일수록 실내 온습도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온도는 24에서 26도 정도가 적당하겠고요. 습도는 40에서 50% 정도가 가장 좋겠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남부를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었는데요. 오늘 밤에는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여서 나가실 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인천 낮 기온 34도로 올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대부분 지역에서 35도까지 오르겠고요. 경기 동부 지역 양평과 이천이 36도로 최고 기온을 경신하겠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볕이 강한 만큼 자외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광주 낮 기온 37도, 대구는 38도까지 오르면서 남부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35도를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고요. 폭염과 열대야는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무더위 속 건강관리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7월 20일 OBS 뉴스M을 마칩니다. 이어지는 월드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